안녕하십니까. 2021년 제8회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사회복지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사회복지팀장 정대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유튜브로 함께해 주시고 계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부득이 2020년 찾아뵙지 못하고 올해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료사회복지 심포지엄은 2013년을 시작으로 올해 8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 심포지엄은 의료사회복지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이 공론의 장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로 올해는 아동보호와 의료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아동보호를 위한 거버넌스를 공고히 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울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아동보호의 일선 관계자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자리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약속하셨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잠시 후에 영상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김연수 병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진료센터 조비룡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병원 아동보호위원회 위원장이신 곽영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 소개드리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회 의료사회복지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병원 김연수 병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사를 보내주신 네 분의 말씀, 격려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잠깐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현장을 좀 정리한 후 바로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본 세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심포지엄은 별도 세션을 나누지 않고 아동보호 활동의 주요 주체인 아동권리보장원, 또 의료기관을 대표하여 서울대학교 병원 아동보호위원회, 지자체의 역할을 관련하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경찰의 역할 관련하여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각각 강연을 해주신 뒤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긴 세션을 맡아주신 분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아동보호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의료사회복지팀의 정보라입니다. 오늘은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 아동보호위원회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병원에서 우리가 피해의심 아동을 어떻게 돌보는지, 어떤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행사를 총괄 기획을 하면서 또 이제 발표를 맡게 돼서 오늘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이 어느 직종이시고 몇 분이 이제 참석을 하시는지를 알고 있는데 대다수의 경우가 이제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셨고 의료진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도 이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저희의 내용을 듣게 되면 병원에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돌보려면 저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는 저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이 되실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서울대병원의 사회복지사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왜 우리 병원에서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시는 질문도 하실 수 있어서 먼저 발표에 앞서서 좀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병원은 전 병원이 사실은 이 시스템을 위해서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아이를 정말 잘 돌보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시작하시면서 작은 것부터 갖추어 나가시면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 병원 아동보호위원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장 작은 것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의 발표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참고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부분을 하실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담의료기관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 프로세스는 저희가 전담의료기관을 이번에 시작하면서 프로세스를 갖추었다라기보다는 2019년에 저희 위원장님이신 곽영호 위원장님께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주하신 연구에서 전담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어떠한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표준안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를 주셔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받게 되면서 세부 절차라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완을 해서 만든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원에 오시기 전에 경찰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발굴을 하셔서 병원에 데리고 오면 그 이후의 절차가 이러한 많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프로세스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다양한 이 기반들을 갖추시면 이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오른쪽에 있는 각각의 세션별로 저희 서울대학교병원 아동보호위원회의 경험을 중심으로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보호위원회, 제가 아동보호위원회 간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위원장님도 발표를 주셨는데요. 아동보호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제 원내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기구가 왜 필요하냐면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아동학대 사실의 사례를 발굴했을 때 원내에 관련되어서 경험이 많고 또 숙련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상시로 이제 근로를 하는 전담 인력이 있지 않으면 사실 병원에서는 여러 부서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하기 바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는 이 위원회를 갖추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호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심의하는 부분은 아동학대 피해 의심에 대한 의학적, 간호적, 사회복지적, 법률적으로 사례 심의하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협조 시에 필요한 소견을 작성하거나 아동학대 사례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를 진행하고 행정 지원을 하는 주무부서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요. 주로 의료사회복지팀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는 위원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간사가 진행을 하는데요. 간사는 보통 의료사회복지사가 맡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아동학대 업무 시작은 벌써 1989년에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단법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아동학대 치료센터로 지정하면서 아동학대 관련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가 시작된 이후 1998년에 저희 어린이병원에 근무하시는 몇몇의 의사 선생님 그리고 의료사회복지사가 자신 스스로를 헌신하셔서 이제 공식 조직으로 학대아동 보호팀을 설립한 것이 현재
아동보호위원회 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017년에 저희 그 팀의 조직의 역할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아동보호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요. 올해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이 됨에 따라서 아동보호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응급의학과 교수님인 곽영호 교수님이 맡고 계시고요. 부위원장도 응급의학과의 김도근 교수님이 맡고 계십니다. 이 외에 위원은 10개 진료과의 의사, 교수님들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서울의대 법의학 교실이 있어서 법의학 교수님이 한 분, 그리고 수간호사님이 한 분, 의료사회복지팀장님, 변호사 한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의료사회복지사인 제가 맡고 있고, 행정지원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의료사회복지팀에서 맡고 있으며, 규정은 원내 규정인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위원회와 관련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지정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은 위원 중에 1인을 병원장님이 보통 임명을 하게 되고요.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업무를 지시하시게 됩니다. 부위원장님은 이제 위원장님이 부재하실 때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위원 중에 1인을 위원장님이 임명하시게 됩니다. 진료과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및 수사 협조 시에 필요한 의학적 평가나 심의에 필요한 진료과를 모두 모아서 각 진료과별로 한 분을 위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되는데, 저희 병원 기준입니다만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정신과, 그리고 응급의학과, 안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추가하려고 하는 부분이 소아재활의학과인데요. 저희가 이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을 받고 이외 수사 협조를 하다 보니까 수사협조 사항에선 아이의 후유장애에 대한 판정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아재활의학과는 이번에 추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나중에 아동의 사례를 지원하려고 봤을 때도 만약에 아이의 후유장애가 크다고 하면 재활학적으로도 이제 아이를 케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아재활의학과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할 경우에 이제 법의학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과 외에 이제 간호 파트 분을 한 분을 이제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됐는데, 사례에 대해서 이제 간호 전문가로서 주실 수 있는 의견이 조금 또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간호위원을 한 분 임명을 하게 되고요. 또 사회복지 파트는 전반적으로 사례에 대해서 사회복지적으로 접근하고 평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 확인을 하기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률 전문가가 계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아동학대라는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주제를 다루기도 하고요.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례에 대한 법률가로서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주로 원내 변호사님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사는 의료사회복지사, 행정지원 조직은 의료사회복지팀, 이렇게 전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보호위원회는 그냥 위원회를 조직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내규를 가지시는 것이 좋은데요. 내규는 이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원내에서, 그러니까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원내 교직원들이 아동학대 피해 사례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관련한 업무를 접하게 됐을 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내 관련해서 아동학대 피해 의심 아동에 대한 보호나 치료에 돌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는데요. 이 규정 안에 아동보호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부분은 아동보호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과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이 지정을 받아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포함해서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규정 구성안인데요. 이제 저희 병원에 지금 규정에 구성되어 있는 전체를 사실은 보여드렸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규정은 모두 다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이 내규를 정하는 목적을 한번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규정을 얼만큼까지 적용할 것인가라고 보는데, 보통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먼저 따르게 되고요. 이건 내규니까요. 그리고 그 외의 사항은 이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내규를 따르도록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아동보호위원회 설치나 기능 그리고 구성, 회의 어떻게 회의를 구성할 것인지 뭐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고 대리권은 누가 가지실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같이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저희는 위원회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위원을 위촉하는데 진료과를 10개 과를 그냥 다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각 진료과마다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누구 한 분이 위원이 빠지시면 그러한 의견을 또 받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정안에 이제 그 진료과의 한 분은 꼭 병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넣어 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한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 다음 분에게 꼭 물려줘야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제 진료과를 좀 더 명시하면 실무 간사로서는 나중에 그러한 건을 이쪽의 파트 어느 분께 상의할 수 있는지 컨택 포인터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진료과를 조금 더 명시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의하는 내용은 이제 총 6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응급진료에 대한 사항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의학적 평가에 대한 것 그리고 수사협조나 조사협조에 대한 것 그리고 원내 교직원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저희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가 설치되는 규정도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어떤 직무를 맡게 되는지 간사나 행정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규정을 같이 포함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의뢰 체계나 보고 체계 그리고 어떨 때 얼만큼 의뢰해야 하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 의심 아동을 진료하고 치료하고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해서 저희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신고나 관련 기관에 협조하는 부분 그리고 임직원들이 관련한 부분들을 알게 되었을 때 당연하지만 비밀을 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아동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러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면 아동학대 피해 의심 아동을 만나게 됐을 때 하는 직무에 대한 토대가 설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으면 좋은 부분이 어떻게 아동학대 사례를 보고받고 의뢰받는지에 대한 체계를 조금 더 정리하면 좋은데요. 저희도 사실 98년도에 이제 아동보호 팀으로 먼저 학대 아동보호 팀으로 설립돼서 이제 운영을 할 때는 저희도 이제 어떤 것을 받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그냥 진료를 하다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잘 모르겠으면 의뢰하세요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좀 신고 사례도 좀 늘어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여러 사항을 맞닥뜨려 보다 보니까 다음에 3가지 경우를 다 의뢰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현재 다음에 3가지 사례를 모두 다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인데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suspicious라는 그 영어 단어가 저희 위원장님께서 좀 더 좋은 표현일 것 같다라고 하셔서 이제 적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아동학대는 의심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되면 신고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얘를 봤는데 뭔가 약간 아빠랑 좀 떨어져 있고 싶은 것 같고 어딘가를 좀 맞은 것 같고 뭔가 부모-자녀 관계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 그리고 좀 뭔가 의학적으로 치료할 때 뭔가 이상한데 아동학대를 충분히 의심할 만하겠어 라고 하시면 신고를 받으러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고는 그 아이를 만나고 이제 의심하게 된 그 직원이나 아니면 의료진이 하게 되는데 112에 주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병원 현장에서 겪으셨을 때 112 신고했을 때 이제 당황스러운 부분은 이제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마주하시게 될 텐데 정보 기분 경찰분이 오시면 이제 신고자를 찾게 되면 저 사람이 신고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꺼리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무자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받았던 팁인데 만약에 그분이 이제 폭력을 행사하거나 뭔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고 하면 112 정보기 오셔서 제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112에 신고하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조심스럽게 아이를 좀 지켜보고 조사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 병원이 소속되어 있는
관할 경찰서에 APO라고 해서 아동학대를 이제 신고받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경찰관에게 협력을 해서 연락을 드리시면 정보기본 경찰을 같이 오실 것인지 아닐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금 더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사례는 APO에 연락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APO는 상근이시기 때문에 6시가 넘어가면 이제 수사팀과 상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각 병원별로 이제 관할서랑 상의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 사례 이제 의료진이나 직원이 먼저 신고를 하고 저희 위원회에 이제 의뢰서를 송부를 하면 의뢰서를 접수를 해서 이 이후의 절차인 수사협조나 조사 협조나 그리고 아이를 어떤 부분에 지원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제 서포트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로버블이라고 해서 가능한 사례인데,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는데, 의심의 농도가 짙으면 이제 빨리 신고하시고 사례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직접 신고하신다라고 보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떨어지긴 하지만 좀 의심을 지울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 좀 살펴봐야 하는 사례는 이제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보고 볼 수 있도록 이제 의뢰를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아동보호위원회로 바로 의뢰서를 송부를 하면 의뢰서를 접수하게 되는 요 의뢰서 접수와 사례회의 사이에 이제 빠진 뎁스가 하나 있는데, 간사가 케이스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정황과 같이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파악하는 것이 사례회의 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간사로서 저도 처음에 아동학대 업무를 맡고 나서 이제 일복이 많은지라 맞자마자 이제 막 케이스가 일주일에 한 개씩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서 나는 무엇을 물어봐야 하고 어느 부분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형사처럼 조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갖게 되는 현재의 기준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팩트로 이 가족과 이 아이가 어느 환경에 놓여 있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그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뷰를 가지고 그 팩트 자체를 정해서 어세스먼트 해서 이제 보고하는 것으로 저는 기준을 삼았는데요. 그렇게 조사할 때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 하실 수 있으면 연애 결혼하셨는지 아니면 중매 결혼하셨는지, 만난 지 얼마 만에 결혼을 하시게 되고 계획해서 아이를 임신하셨는지,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이제 원하던 아이였는지, 그리고 몇 번째 아이이고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주로 아이를 누가 보고 어떤 때 아이를 돌보는 게 어렵고 지금 현재 아이를 돌보는데 필요하시는 게 뭔지라는 부분을 이제 주로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평가한 부분과 의학적인 부분을 다 같이 합쳐 사례회의를 개최를 하는데요. 이제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여러 진료과가 있는데 케이스마다 사실은 모든 진료과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로 해서 위원장님이 케이스를 보고 보고를 드리면 어느 진료과는 필수 참석, 이렇게 해서 이제 사례회의를 개최를 해서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신고할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냥 해프닝으로 사고로 그냥 이해할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하고 이후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맞닥뜨린 사례인데, 저희가 상급종합병원이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병원 응급실에 먼저 가서 학대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119의 응급구조사도 신고 의무자시기 때문에 이송을 하면서 먼저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타기관에서 신고된 사례를 혹시 진료를 하다가 아시게 된 경우에도 의원회에 의뢰서를 송부하면 의뢰서를 접수하고 이후의 절차 중에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될지를 확인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자체나 경찰은 의료진을 컨택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를 찾으시면 돼요. 그 병원에 위원회가 있는지를 보시고 실무를 하는 간사를 찾으시면 의료진을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의학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그냥 집적돼서 그 병동을 막 막무가내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돌아 찾지 마시고 그냥 거기 사회복지팀에 먼저 전화하셔가지고 혹시 위원회 같은 게 있냐,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간사랑 컨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뢰서를 이제 보낸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뢰서는 저희는 이렇게 구축을 했어요. 처음엔 저희가 전화로도 해봤고요. 저희가 워낙 임상 업무를 담당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전진료과로부터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나 심리적인 지원이나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나 필요할 때 사실 저희가 의뢰서를 받아요. 그래서 타과 의뢰 형태로도 저희가 해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전화로 받은 건 이제 나중에 저도 사람인지라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ABCD라고 말했나 ACDB라고 말했나 이런 게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받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비밀 보장은 되지만 남지 않으니까. 그리고 타과 의뢰로 받으면 이 타과 의뢰서는 진료 기록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보호자가 진료 기록, 의무 기록을 떼달라고 하면 떼주면 거기에 이 의사가 학대 의심으로 나를 신고했네? 그래서 그때 사회복지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는 척하고 상담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신고한 거 아닌가 이러한 근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과 의뢰도 이제 받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전 직원이 사용하는 원내 시스템에 그냥 의뢰서 메뉴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임직원 중에 누구라도 학대라는 거를 검색을 하면 메뉴가 팝업이 떠서 의뢰서를 송부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급하면 나 혼자 결제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이거를 내 윗사람에게 보고해야 된다. 아니면 옆에 부서랑 같이 협력해서 좀 상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알았으면 좋겠다면 이제 협조자를 같이 걸어서도 이제 결제해서 송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간사는 이제 전산의 그룹웨어에 결제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쪽에 심어서 일과 시간 중에 이제 의뢰서를 실시간으로 들어온지를 제가 보고 의뢰서가 들어오면 뭐 위원장님한테 전화 드릴 필요 없이 그냥 결제를 올리면 위원장님도 바로 이렇게 의뢰가 와 있구나라고 이제 이미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접수하고 만약에 아까 말한 가능한 사례면 이제 저는 바로 상담을 하러 가고 아닌 사례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위원장님하고 바로 상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기록과는 별개의 서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서 의뢰 내용도 적어서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료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해자로 의심되는 게 사실은 부모님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이 그 기록을 떼도 진료 기록이 아니고 그냥 저희 전산의 결제 기록이기 때문에 이게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고자나 아니면 저희 조사한 간사도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발견하면 신고가 필요하면 의심 사례면 신고를 하시고 아니면 이제 가능 사례면 이제 의뢰서를 바로 메뉴를 검색을 해서 작성하고 이제 결제해서 송부를 하시면 되는데 저희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누가 의뢰를 하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아이가 어디 있는지 병록번호 하시고 이제 본인이 봤을 때 어떤 걸 주로 의심하시는지를 체크하실 수 있고 이제 보시면 경찰 신고를 내가 벌써 했다 아니면 구청에 했다 아니면 타병에서 신고한 걸로 알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타병원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신고한 케이스에 체크를 하게 되고요. 미신고라면 이제 아까 말한 가능 사례로 보여질 때 이제 체크해서 보내게 되고 해서 나는 어떠어떠해서 의심하는데 아니면 어떠어떠해서 신고를 했는데 뭘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보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의뢰 보고 받는 체계고 저희 내부에서 이제 발굴된 사례라고 하면 저희가 이미 진료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현장 그러니까 지역에서 나가시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이제 구청이나 아니면 경찰분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갔는데 아이가 진료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제 진료를 해드리는 저희가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의뢰받는 진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외래 진료를 해달라거나 아니면 응급 진료가 필요하다거나 또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응급 분리를 바로 해서 이제 시설에 가게 되는 경우에는 시설 입소를 할 때 요즘 정말 제일 중요한 코로나 검사라는 부분을 해야지 이게 집단 생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검사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전염성 질환이나 아이의 기본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시설 입소를 위한 검사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과 중에는 이제 진료 필요 사례를 이제 발견을 하시게 되면 병원에 있는 아동보호위원회 간사에게 이제 연락을 하면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뭐 강동구청에서 A라는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아이가 뭐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나고 어떤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발목을 뭐
걷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이제 위원장님 보고 판단하신 거죠. 아, 피가 났어? 응급실로 오라고 하세요. 내지는 아니면 뭐 그냥 찢어진 상처는 있지만 아이도 괜찮다고 하고 나중에 보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뭐 올 건 아니다고 하면 어느 외래로 무슨 과의 진료를 잡아주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아외래 업무과 이제 병원 등록번호를 생성을 하고 외래나 응급실 쪽에 이제 진료를 연결하는데 외래의 경우에는 소아간호과에서 이제 진료 세션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쪽이랑 상의가 되어져야 되고요. 아닌 경우 이제 응급실로 온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이가 오면 진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구청분들한테 되게 구청이랑 경찰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5시 45분에 한 번 이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장애가 있는 아이인데 여기 이마에 한 명은 상흔이 있고 뭐 한 명은 뭐 그런 건 아닌데 아이들이 다 뇌병변 장애가 있고 언어 장애랑 지적 장애가 있어서 말을 못 한대요. 그래서 응급실로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해서 응급실로 오시라고 했는데 응급 분리를 하려고 하니 코로나 검사를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 검사가 지금 이렇게 검체를 채취해서 바로 이제 검체를 넘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언제 오늘 시설로 바로 데려갈 거면 몇 시 안에 오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마음이 너무 급한데 최대한 7시 반까지는 오셔야 되는데 오신다고 하는데 이제 아마 현장도 상황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나가셔서 이것도 조사해야 되고 지금 이게 나가기 전에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좀 가능하시면 뭐 경찰이 조사를 하시고 지자체 공무원분이 이제 데리고 오신다던가 라는 부분으로 해서 조금 더 병원에 빨리 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과 외에는 이제 응급실이 가동이 된다고 보면 되시는데 저희 병원은 소아응급실에 교수님들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분들이 이제 컨택을 받고 계신데요. 전화가 오면 응급진료 필요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현장에서 판단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이게 응급실에 와야 될 건지 아닌지 모르시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전화 문진을 하고 응급실로 와야 된다라고 하면 내원 안내를 드리게 되고 이제 응급 업무 쪽에서 병원 등록번호를 접수하고 진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료는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마 경찰이나 구청 모두 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저희 병원들도 어떻게 이제 협조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관심이 있으실 텐데 수사나 조사를 협조하는 체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신고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선 이런 부분들의 조사가 잘 되어야 이후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주셔야지 저희는 가능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진료 기록이나 소견을 나간다는 거는 결국 의학적 소견을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공문을 주셔야지 저희도 공적으로 근거가 남기 때문에 협조가 가능한데요. 병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이니까 의료법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의료법이 베이스가 돼서 이걸 협조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게 되고 그 이후에 관계법령까지 검토해서 협조가 가능한지를 보는데 최대한 저희도 이제 아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협력을 하지만 관계 법령상 불가한 경우에는 조금 협조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사례별로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면 위원장님께 바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 법률위원분이 이제 법률 검토를 해주시고 결과를 해서 어느 범위까지 협조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을 하면 자료를 준비해서 이제 회신 공문을 통해서 자료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협조가 가능한 경우는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사기관은 이제 공문을 주실 때 형사소송법 제99조 제2항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해서 피해 아동 본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진료 기록을 요청하시면 의료법 21조 제3항 제6호에 예외사항이 있어요. 형사소송법 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가 필요하다고 의뢰가 오면 예외적으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민감 정보지만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상기 2개의 근거로 주시면 저희가 이제 협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사기관 지자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밖에 없으셔가지고 이거를 근거로 자료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조금 더 제한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좀 추천을 드릴 때는 이렇게 수사기관하고 정보공유 협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하시고 구청에서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정보공유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경우를 송구스럽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소견서, 진단서, 사망진단서는 의료법상 예외 규정이 없어서 진단서 서식
서식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식 대신에 이제 질문을 구체적으로 주시면 질의에 대한 소견을,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견서나 진단서 내용을 그냥 공문에 적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협조가 가능하고요. 피아동 본인에 의한 게 아닌 거를 가끔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최근에 저희도 이제 보호자가 과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펑션이 되느냐라는 그런 정신과적 소견을 좀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 경우는 다행히 저희 병원에서 이제 엄마가 원하셔서 진료도 보셨고 명확하게 아이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보셔서 협조가 가능하긴 했지만 피아동 본인에 의한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더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서 요청하신 의료적 정보 제공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수사기관하고 이제 정보적 공유를 좀 하시는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입원을 하다 보니 병동에서 이러한 아이들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관련한 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작성을 했는데 다른 병원에서도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주요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연락이 그렇게 병동으로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냥 아동보호위원회로 주시면 되고 아마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저희도 협조 체계가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병동에 요청하시기보다는 아동보호위원회로 연락을 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반 병실로 가거나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가거나 아니면 입원을 시키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부모로 보이는데 이 부모가 아이를 계속 간병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좀 꽤 많은데요. 사실은 가해자가 누가 확정이나 특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법령적으로 이 사람을 이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부모 또는 양육자가 이제 보호자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보시면서 혹시 아시게 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아동보호위원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협조하는 데 가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퇴원시켜도 되나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볼 수 있어요. 아이를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 사람이 가해자 같지만 지켜볼 수 있는데 집에 보내도 되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으신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 특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퇴원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없더라고요. 다만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집에 보낼 때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랑 그리고 경찰이랑 같이 사례회의를 통해서 아이를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아빠는 이제 입건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었지만 엄마도 가해자 같은데 이 환경에 노출이 되어도 되나 이제 고민을 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케이스는 같이 이제 경찰청하고 저희가 구청하고 상의를 좀 했고 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도 저희가 사례 관리를 조금 더 면밀하게 부탁드리는 공문을 통해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는 걸로 정리를 해서 이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이제 돌보는 부분이 병동 환경만 정리를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오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치료비를 이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한데 서울시의 경우에 이제 지자체에서 피아동 진료 의뢰를 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이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일시분리돼서 시설 입소를 하거나 저소득층의 경우에 이제 원내 후원회나 국가자원 민간재단들을 통해서 의료비 지원을 진행하고요. 만약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구비 서류를 제출하는 게 필요하고 분리아동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이 서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병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그냥 보호자 간병에 불과하고 유료 간병 서비스 비용을 자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원내 후원에 이제 신청을 저희 병원은 가능은 한데 간병비를 저희가 따는 것인지 사실은 이제 간병인 섭외는 비용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영유아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을 주고 사는 이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간병을 갈 곳을 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병인 비용 지원이 확정이 돼도 간병 연계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좀 한계점이 큰데요. 지금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의료 기관의 경우에는 아까 그 하동진 계장님이 발표하시면서 그 4천만 원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그 기금을 부담하고 사회서비스에서 긴급 돌봄 체계를 이용해서 간병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품도 역시 그 저희 기금을 통해서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아닌 경우 이제 저소득층은 원내 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사례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사례 회의를 통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사회복지사인 제가 팔로업을 하는 부분도 진행을 하는 경우도 고려를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뭘 해야지 좀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대한 부분인데 처음은 이제 의사소통 체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실무자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저도 구청은 뭐 서울시는 뭐 경찰은 어떨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구청이나 경찰도 다른 두 개의 기관에 대한 막연한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모든 기관이 그냥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에 대한 의사소통을 정말 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러한 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저희가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이 체계를 통해서 통합사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하면 아이를 그냥 단순하게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이를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오늘 보건복지부 관계자분도 와 계시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온 국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아이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마음을 가지고 지원이 없으면 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요. 저도 원래 제 업무 중에 3%가 아동학대 업무인 걸로 하고 처음에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이 정말 커지면서 어느 날은 내가 임상을 보는 사회복지사인가 아니면 아동학대만 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전담 인력 인건비가 없다고 하면 아이 한 명을 보는데 진료도 외래 동행을 하는데 하루 종일이 걸리고요. 외래를 잡는데도 하루 종일이 걸리고요. 아이를 지원하는 병동을 뛰어다니고 사례를 상담하는데도 저는 한 달 정도는 지난번 사례는 거의 한 달에 한 8알은 그 케이스를 위해서만 살았던 시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증의 한 케이스가 떨어지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담 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회도 그냥 모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라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공적 간병 지원 체계가 있어야 되고 피아동 지원금도 그냥 저희가 어딘가에 지원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피아동이 왔을 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공적인 기금이 명확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률 개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의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가 제한점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능한 범위 내에선 조심스럽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 특히 조사기관인 구청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법령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피아동 진료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도 의료급여 만 15세 이상은 사실 2차 병원 올 때 의뢰서 있어야 하고 상급 종합병원은 똑같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제한이 좀 있어서 저희가 유권 해석도 요청해 놓기는 했는데 제한점이 좀 많아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요즘 2가 시작돼서 많이 보시는 드라마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 5회 아동학대 관련한 게 나와요. 근데 지금은 또 이런 일이 있나라는 장면을 제가 보았는데 여기 아빠가 의심이 돼가지고 오니까 경찰분들이 의료진 신고한 사람은 대면을 시켜요. 그래서 저 의사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옆에 아보전인지 구청인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 선생님도 같이 왔다고 하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도 많은 의료진들이 아동학대를 신고하거나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꺼려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아빠가 가면서 그러거든요. 당신 내가 얼굴 똑똑히 봤어? 다음에 다시 만나면 당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이 업무를 처음 맡을 때 부담감이란 건 그런 거였어요. 내가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하지? 관련한 부분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다 모여서 좀 이러한 프로세스를 구축을 잘하고 저희끼리 의사소통을 같이 한다면 이런 일은 이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제 생각에는 과거에 1989년부터 저희가 아동학대 업무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씨앗을 그동안은 뿌린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싹이 튼 것 같아요. 전담의료기관 지정.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고 가꾸어서 같이 잘 숲을 이루는 좋은 마을을 만들어서 아동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